우리도 또 역사상 콤플렉스를 갖지 않으려면 구석기 시대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나라에 구석기 유적이 한 30군데가 있습니다. 공주 석장리 있고 제천 전말동굴도 있고 상원 저 평양의 상원 건무로 동굴도 있는데 최고는 연천 전곡리 유적지 한탄강에 있는 겁니다. 이 전곡리 유적지에서 나온 저 주먹도끼 핸드엑스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그 생따슐 지역에서 처음 나와서 애슐리안 핸드엑스라고 그러는 걸로 저게 굉장히 구석기 연장 중에서 기능적이에요. 가죽을 벗기기도 좋고 뭐하고 이쪽 날을 세워서 가운데를 뭉툭하고. 근데 저게 프랑스 유럽에서부터 인도 유럽 어족들이 퍼져오는 인도까지만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없다고 하는 모비우스 학설이 고고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애슐리안 핸드엑스가 전공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학설은 이제 지도세도 없이 없어지고 세계 고고학 지도에 서울은 안 나와도 전공리가 나와요. 그랬는데 이런 유적지를 이렇게 놓고 사는 민족이 어딨냐. 내가 문화재청장이 되리라고는 1초도 생각 안 하고 이것의 한심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국 내가 문화재청장이 돼가지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선사시대 박물관을 짓게 됐는데 저거를 최초에 발견한 사람이 동두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렉 보웬 하사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인디아나 대학 고고학과 다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군대 지원병 가면은 월급이 많은가 봐요. 거기다가 외국 가서 근무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벽지 수당 나오는지 이제 왔어요. 책에다는 안 썼지만은 거기에서 동두천 PX에서 노래하는 신현숙 씨하고 이제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이 79년 1월 4일 날 여기에 데이트를 나왔어요. 전방 1월 달에 추위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칼바람이 불잖아. 그 현숙 씨가 뭐 떼먹으러 여기 왔냐고 막 불편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보엔 하사가 그 코펠에다가 한탄강물을 넣어서 이제 커피를 끓여가지고서는 주려고 불을 지피기 위해서 돌멩이를 줍다가 정말 5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서 자 이게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발견했을 적에는 완전 자기 거가 된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그 사람이 다 조사해서 나오고 여기는 뭐 보행 유적지다 이렇게 이름 붙이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 발견해갖고 이름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 근데 이 사람은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작전 지도처럼 그려서 자기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내가 스케줄상 지금 못 간다. 근데 세계 고고학 대회에서 서울대 김월용 교수를 만났으니 글로 신고하라. 그래가지고 4월 달에 김월용 교수한테 가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여기를 와서 10년 동안 그 발굴을 해서 35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 유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 밝혀냅니다. 그리고 93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화장을 해서 한탄강에 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뿌렸어요. 그게 위법이래. 선생님이 그렇게 해달라니까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까만 돌에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김원영 선생 여기에서 유해를 뿌렸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장이 돼가지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어서 여기에 선사시대 유적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국제 컴피티션을 열었어요. 그리고 불란서 여자가 설계한 게 당선됐는데 이렇게 멋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을 기공식을 할 적에 내가 우리 문화재청 직원들한테 그 보헤나사 어디 있는지 좀 찾아오라고. 이 한국인들 치사한 사람들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도와줬던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잘 해주고 있는 게 세브란스 병원의 세브란스 이름만 그대로 유지하고 그건 또 세계의 드문 일이라고 그럽니다. 도네이션 한 사람이 이름을 그렇게까지 해서 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 찾았어. 또 공무원들은 역시 쥐어 짜면은 근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갔으면서도 아직도 후진국 의식이 몸에 배어 있는 거가 의전이에요. 프로토콜. 의도 없던 시기의 의전만 생각했지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해요. 사회 제도 자체가 그래요. 20년 전에 중국에 갔을 적에 참 형편없었잖아요. 걔네들이 문화재청장 맞이해서 해주는 거 보면은 그거 같았어요. 안동 양반 봉제사 접빈객 400년 동안 집안에 손님 맞이하는 거. 다 망해가면서도 차 끌어오지 동네 종부가 그냥 며느리들 불러가지고 해오라고 해오는 거 끔찍스럽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남을 초청할 적이면 부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가 나가면은 신문에 나잖아. 놀러 가는 거로. 근데 그건 초짜예요. 루블 박물관이 나를 초청해서 갈 적에 그쪽에서는 반드시 보러 오는 게 혼자 오느냐 부인과 함께 오느냐. 그래서 저녁 먹을 만찬장에 혼자 왔으면은 그쪽 부인이 안 나오고 와이프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호랩이면은 딸을 데리고 오든지 여자 큐레이터를 데려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외교 그거를 부장을 맞추고 그러는 거고. 나도 그건 아니까 보헤나사 초청할 적에 부부를 초청했더니 그 현숙 씨하고 결혼했더라. 내가 그래서 지금 안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자식 지금도 여기 가면은 그때 데이트할 때 처음 해주셨던 돌 5개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다 여기다 기증을 해가지고 멋있게 해놨습니다. 내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읽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토리텔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냥 애슐리안 핸드엑스하고 뭐하고 그렇게 지나갔으면은 그냥 남의 얘기고 남의 유적 같은데 지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친숙해지고 가보고 싶고 그런 거를 어쨌든 구석기 시대를 살았는데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면은 구석기 유적에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난 그것 좀 고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보고학하는 사람들은 또 나하고 달라가지고 그게 사람을 굉장히 혼란시키는 그 시대 개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역사는 500만 년 그 이상을 봐도 구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하는 건 200만 년이거든요. 이 200만 년 중에 190만 년이 전기 구석기 시대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중기는 1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린 등장에서부터 4만 5천 년 크레마뇽이 등장할 때까지가 중기 구석기 시대고,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나온 이후
후기 구석기 시대로 되는 거 같아요. 그럼 뭐 그걸 또 시대도 왔다 갔다 하니까 외우기도 힘드니까 아예 이름을 자체를 좀 바꿔놓던지 전기, 중기, 후기 해놓고 시대를 그렇게 그따위로 구별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 뭐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써놓은 거고 중기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줄 아는데 그런 거가 아니고 10만 년도 안 됐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 년이 되니까 지구 전체가 이제 마지막 빙하가 넘어가고 안정되고 나서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죠. 이 신석기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농사를 지었고 연장이 간석기로 세련됐고 옷을 해서 입었고 집을 지었고 그리고 목축을 해서 이 목축이라고 하는 게 GDP의 엄격한 상승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목축을 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흰자질을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해서 이 신체 발육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토기를 만들었었어요. 잉여 작물들을 보관하기 위한 그릇이죠. 용기. 이 용기를 처음에는 동물 가죽 내장을 다 벗기고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또는 지푸라기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걸 만든 처음 나타나는 건 그릇이에요. 토기예요. 이게 토기가 나중에 나오는 독이하고 다른 것이 포스레인하고 다른 것이 유약이 발라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가마가 아니라 노천에서 굽기 때문에 철분이 많아서 붉은색을 띠게 돼요. 가야토기, 신라토기가 검은색 와질토기라고 해서 기왓장 빛깔 내는 거는 천도를 넘어서 가마에서 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철기 시대니까 철도 만들어내니까 이 토기를 갖다 더 단단하고 쓰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질그릇 시대예요. 근데 인간이 또 똑똑해가지고 이 근친 간에 결혼을 안 했잖아요. 되도록이면 촌수가 먼데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형아를 낳지 않고 이렇게 점점 더 발전을 해가고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하고 통호를 하게 되면은 문화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은 또 저 마을대로 하고 그래서 이 토기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한 줄이 있어요. 그게 언어 형성의 줄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란식이 있고 중국의 뭐 용산문화식이 있고 또 스칸디나비아식이 있고 이라크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이 6천년 BC 5천년 7천년에서부터 BC 1000년까지 그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그릇은 빗살무늬 토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뭐 인류학, 언어학 뭐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아주 혼란스러운 게 우리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계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다가 언어 시간 되니까 우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알타이계라고 했죠. 지금 알타이 학회 회원이 20명인가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세 학문 중에 그 알타이 학회, 슬라브 학회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알타이 학회 회원들이 또 알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학자, 민속학자 이게 부전공으로 온 사람들만 그렇게 모이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어가 알타이계냐 아니냐 하면 90%가 아니다요.
그러면 이 독립어라고도 안 그러고 그거를 고립어라고 그러는데 이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우리 한국어의 이 어순에서부터 뭐 있는 거가 그건 알타이계하고도 전혀 또 비슷한 거보다 다른 거가 더 많다는 거죠. 이 빗살무늬 토기도 그전에는 스칸디나비아까지도 비슷하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콤피트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 비슷하다는데 그거는 이렇게 찔렀다고 해서 다르다고 빠져나갔더니 지금은 시베리아에서부터 미누신스크로 해서 우리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이게 지금 암사동 유적지 같은 경우는 6천만 년 전이죠. 근데 시베리아에서는 3천만 년 전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갔다고 얘기를 해야 돼. 현재 스코어로 얘기하면 또 뭐가 나오면 몰라. 근데 또 다르대요. 그게 내 전공은 아니라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로서 다른 거하고는 계보가 다른 이렇게 문화를 가졌어요. 근데 왜 빗살이냐 하는 문제. 저걸 만드는 거는 진흙으로 엿가락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뱅뱅 코일링을 하거나 동그라미로 링 빌딩을 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탁 해서 반듯하게 해서 모닥불에다가 구우면은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빗살무늬를 볼 때 아름다워라. 그럼 아름다우면 아름다웠지 왜 빗살무늬냐 하는 거는 그대로 문제가 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그런 문양을 만든 거는 이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 빗살무늬 토기가 나중에 가서는 빗살이 없어지고 번개무늬가 많이 나옵니다. 빗방울 무늬가 많이 나옵니다. 그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생활이 편하니까. 그래서 저거는 어골문 생선 뼈 문양이다라고 강변에서 살던 사람들이 암사동 유적지는 여기에 이런 집이 13채 있었는데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서 석가래들 탄 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1925년이 을축년인데 을축년 대홍수가 어마어마해서 용산까지 한강물이 들어오고 1년 올 강수량의 80%가 그냥 그때 쏟아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을축년 홍수 때 한강이 뒤집어져 갖고 자동으로 발견된 것이 암사동 그 유적지였어요. 홍수가 쓸고 나갔어요. 이 빗살무늬 토기 이것이 양양 오살리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그 줄기가 있는데 보면은 그 울산, 부산의 동삼동, 그 다음에 통영에 있는 욕지도, 그 양양 오살리, 문암리, 함경도, 불포 보면 동해안변을 타고서 이렇게 쭉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천의대 총장 하시는 피부과 의사 이성락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보다 한 8살 위에요. 이분이 70에 정년 퇴임하시고 우리 명지대 미술사학과에 원서를 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그래서 그분은 박사잖아요. 이미. 그래서 저 석사는 면제시켜주고 박사 과정을 해서 재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분이 쓴 논문이 미술사학회와 피부과학회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논문이었어요. 제목이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 연구. 이게 옛날의 피부병과 피부병 흔히 간을 앓은 사람은 얼굴에 어떻게 뭐가 나고 백납병은 어떻게 되고 하는 건데 그 초상화의 28%가 곰보 마마자국. 이분이 내 강의를 듣더니
저것은 저 무늬가 있어서 들기 편했을 겁니다. 미끄러지죠. 이 공예라고 하는 거는 미와 용의 결합인데 미보다 중요한 건 용이에요. 쓰임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학설을 빗살무늬 도기에 있어서 이것이 기능의 문제다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있고 또 한편은 이게 아까 얘기대로 옆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깨질 적에 이점 부분이 깨지는데 빗살무늬로 대각선을 그으면은 무늬대도 깨져요. 여기 깨져 있는 거 조그맣게 나오는 거 보면 문양대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때로 넘어가면 BC 1000년에서부터 BC 300년 되는 사이 그 시대가 우리 역사상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조선과 진국 시대입니다. 고조선이 뭐 세계를 제패했다는 사람도 있고 2333년 건국했다 이런 거 얘기지만 유물로서 남아있는 거는 3000년 무렵에 이와 같이 비파형 동검을 족장이 권위로 갖고 있고 복주머니처럼 된 평안도 의주 미송리에서 나온 복주머니 단지 그리고 족장되는 사람은 북방식 고인돌로 그 매장 형식을 갖고 있었다. 이게 고조선의 특징이에요. 미술사 시험에 고조선을 상징하는 세 가지 표지 유물에 대해 논하시오 하면 이거 비파형 동검과 복주머니 토기 미송령 단지 북방식 고인돌 이것이 남쪽으로 전달되면서 이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이라고 하고 손잡이에는 오리가 이렇게 가져온 청동오리 모습이 있고 그리고 고구마형으로 부여 송궁형 단지고 남방식 고인돌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우리 고조선 사람에서부터 진국 사람들까지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냥 문화라고 하는 게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충격이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거에 대표적인 게 빗살무늬 토기가 어떻게 4000년 동안 지루하게 그대로 있는가. 아놀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속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길고 지루한 매너리즘에 대해서 그거는 문화적 충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략했지만 한 BC 1500년 무렵 됐을 적에는 뾰족바닥이 납작바닥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빗살무늬는 사라져버리고 전문양만 남거나 번개문양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본격적으로 농사짓다 이런 거죠. 그건 충격이 이제 온 것이죠. 그렇게 청동기 시대에도 들어가니까 앞에 있는 문화는 이제 사라져가게 되죠. 인간이 금속기로 청동을 제일 먼저 썼던 이유는 지표에서 많이 구해요, 구리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융점이 낮아서 가마가 아니라 노천에서도 녹일 수 있는 건 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주석하고 합금해가지고 청동기를 해요. 인간이 그 시대 만들어낸 무기를 보면 그 나라의 과학 수준을 아는데 머리가 좋아서 새로운 거를 해놓으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무기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많이 죽이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청동기가 등장하면서 이 싸움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때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로 해서 어마어마한 청동기 문화, 그레이트 브론즈 에이지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결국은 철기 시대로 들어가갖고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하게 되는 그 시대로 넘어가는데 진시황은 30년 만에 진나라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나라가 들어오면서 고조선은 멸망을 했죠. 그리고 한사군을 설치를 해요. BC 108년에. 그래 한사군 중에서 낙랑진권 인준현도에서 낙랑만 이렇게 남는데
이때 한반도의 사정은 저 부여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삼한, 동해, 옥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고조, 구석기 시대가 그 용어가 잘못됐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삼국시대라는 게 이게 용어가 또 잘못됐어요. 삼국시대는 BC 1세기에서 668년까지가 삼국시대인데 삼국만 존재했던 건 마지막 120년뿐이 없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AD 300년 있을 때 그때는 삼국과 가야예요. 그 전에는 이게 중국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조선을 반도 요동반도 만주를 압박을 하니까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세계신 같은 조선 민족이 철기 문화로 망하니까 철기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 고조선에서부터 부여에서 고구려 백제가 내려오고 마한지나 변환하고 그 사로국이 나오고 동해 옥저가 있는 한 10개의 부족이 코피 터지게 싸웁니다. 인수합병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덩치를 커야지 되니까 결론이 삼국과 가야로 남게 되죠.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 400년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문화의 대표적인 거가 이와 같이 이 쇳불 손잡이 긴목 항아리하고 오리형 도끼하고 이것들이 지금 원삼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초기 삼국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게 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되신 분은 이게 초면일 수 있어. 그렇죠? 이게 밝혀지기 시작한 거가 85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교과서의 반영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는 빗살무늬는 없어져 버리고 와질토기로 해서 가는 견고한 거에다가 그릇이 제기잖아요. 제기는 엄숙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과 긴장이 들어가서 조형적이라고요. 일상 용기가 아니니까요. 그만큼 사회 구조 속에 계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샤만의 전통이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발전하는 게 신라토기, 가야토기로 가는 건데 이게 처음 보면은 뭐 바이킹족 포도주 항아리 같이 우리가 쓸 것 같지 않잖아요. 이 오리형 토기는 퇴죽 그릇이에요. 여기다 그 술독이고 여기다 술을 넣고 이 뒷봉지로 해서 이렇게 빼는 건데 저 오리형 토기가 80년, 70년대 80 넘어가면서 이 울산, 포항, 창원 이쪽에 공단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공장을 짓느냐고 땅 하는 데에서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은 공사장 공사 감독은 불도저로 밀어버립니다. 이거 신고했다면 공사가 끝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저거를 빼서 팔아먹는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서 지가 팔려면은 박물관에다가 나 누구한테 뭐 개인한테 한다 하더라도 감정을 받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을 갖고 하는 것이지 무슨 천재적인 눈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전에 보지 못했던 저거를 보고 야 전부 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죠. 이 문화재 감정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가짜라는 뜻이고 가짜 이거 가짜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감정할 줄 모르는 사람 건방지거나 나는 잘 모르는 거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지.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냥 어디 가서 뭐 좀 감정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세요. 뭐 자꾸 이렇게 조르는데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전부 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굴꾼 입장에서는 미치겠지. 자기가 분명히 그 현장에서 갖고 왔는데 말이야. 학자들이 공부도 안 하고 앉아서 모른다 소리를 갖고 앉아서. 그런데 83년에 경상 인당동 모분을 발굴하는데 저 오리가 나왔어요. 야, 이게 진짜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랬더니 그게 학교에 밝히되니까 나도 있다 해서 지금 한 100마리가 이게 우리가 오리하고 소떼도 청동오리잖아. 오리가 굉장히 청동오리가 우리 샤만 전통에 굉장히 강한 게 어느 나라든 샤만 민속 종교는 태양을 숭배하는데 철새 때만 되면 날아오고 때만 되면 날아가는 청동오리는 태양의 메신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상징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조형이 들어가는 게 청동오리로 돼 거룩하게 이 닭 모양의 벼이 있잖아. 지금도 고고학에서는 저거가 오리냐 닭이냐 여태 싸우고 있는데 몸을 보면 오리고 머리를 보면은 분명히 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리의 형태에다가 이 상스러움을 더해서 해놓으니까 이와 같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300년 이제 되면은 결국 삼국과 가야 시대에 가게 됩니다. 이 압록강에 갔을 적에 뗏목이 한 달에 한 번 내려가는 뗏목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참 길림성을 가면서 압록강에서 봤던 그 길림성에 고구려 시대 부분이 이 통구라고 하는 계곡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 네모뿔로 되어 있는 것들은 돌무지 무덤이고 이 흙이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은 이 돌방 흙무덤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돌무지 무덤으로 만들다가 한 300년 무렵이 되면은 흙무덤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길림성 국내성이 있었던 길림성에는 저 고분의 숫자가 13,000기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삶의 문화는 사라져도 죽음의 문화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남아옵니다.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죽음의 문화를 발굴해서 삶의 문화를 복원해 보는 거예요.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그 낭만적인 것 같지만은 하는 일 보면 되게 무덤 파는 일 아니면 쓰레기장 아까 빗살무늬 토기도 신석기 시대 사람들 쓰레기통에 깨진 그릇 주워가지고 그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생활 풍습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장례 풍습이에요. 장례 풍습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다 바뀐 거예요.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장례식장에서 집에서 장례 치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친구 최병모 변호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아파트에 가서 낸 문상. 불과 20년 전이고. 그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거에 하면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 생긴 이후에 완벽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전에는 영안실이었잖아요. 부죽청 해가지고 가면은 그냥 슬프게 만들고 죽기 싫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 묘제가 바뀌는 거예요. 고구려가 350년 무렵이 되니 벽화고분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돌방으로 지어놓고 안에다가 초상화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350년 무렵이 됩니다. 이후 고구려 고분 벽화로 현재까지 벽화가 있는 걸로 확인된 거가 95점입니다. 근데 350년에서 668년까지 고구려 왕은 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왕의 무덤이 아니고 귀족들의 무덤이거든요.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그 고구려 고분벽가를 이제 내용을 이거는 누구 무덤이다라고 확실히 알려주는 거는 덕흥리 고분 408년에 죽은 유주 도지사 진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게 기준이 되고 이건 봉수의 무덤이다 이건데 이것을 다 미술적으로 분류하니까 처음 300년은 초상화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 300년은 풍속화 중심으로 하다가 초상화는 작아지고 마지막 100년은 사신도 무덤으로 바뀌어요. 이게 죽음에 대한 고구려 사람의 인식이 이거는 이 사람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는 영혼의 세계 속에서 그분은 살고 있다는 개념이 됐다가 그 다음엔 영혼은 영혼의 세계의 질서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발전해 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 유명한 그 추무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냥하는 그림이 들어있는데 이 신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신뢰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굉장히 그 기상이 넘치는 그 모습이잖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활시를 당기고 호랑이가 겁먹고 도망가고 그리고 산은 추상화시켰고 근데 모든 예술에서 대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유머 감각 문학이고 미술이고 음악도 그래요. 대가는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머를 넣을 수 있어요. 강의도 하다가 한번 웃겼다는 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 아는 걸 쏟아넣으려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 이 벽화를 나눠서 그리는데 이 사람은 씩씩하게 그리는 이 사냥하는 모습을 그리라고 그랬는데 360을 어떻게 씩씩해요? 이 사람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쫓아가는 그 고구려 청년을 이거는 죽음의 공간에 심각한데도 이런 그 졸고 따라가고 있는 청년을 이때가 장수왕 때예요. 그러니까 고려 청자가 뛰어나다면 청자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런 뛰어난 청자를 만들 수 있는 문화 능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런 죽음의 공간 속에서 이런 유머를 발휘할 수 있는 거가 장수왕 때. 그랬다가 이제 사신도 무덤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참 이상해요. 미술사는 뭐든지 생성과 발전과 절정이 있은 다음에 쇠퇴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이 쓴 그 로마사는 로마 문화 쇠망사예요. 흑망사가 아니고 망해가는 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게 탁월한 거죠. 그리고 로마 그 기본에 로마 제국 쇠망사 하면은 내가 생각나는 게 단재 신채호 선생인데 이분이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또 신문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가 있어가지고 독학으로 영어를 해요. 그 유명한 변형로 선생이 친구인데 변형로 선생이 단재의 불가사의 그거 5개 뭐 쓰는데 세수할 적에 고개 숙이지 않고 맨날 이래서 옷이 다 젖었다고 하니까 일본 놈들 외놈한테 고개 숙이는 거 싫다고 이렇게 고개 바짝 들고 근데 이분이 영어를 그 혼자 그 시절에 뭐 학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전을 가지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읽는 거 보고 놀랬대요. 근데 이분이 영어가 독학이 돼가지고 발음이 엉망. 네이버를 꼭 네이그흐버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복에 영어에는 묵음이 있으니까 네이버라고 좀 발하게. 그건 걔네들 사정이고. 그러면서 이 영어책을 읽는데 털을 달았어요. 아이가 고하니 투더 스쿨이라.
I'm 뭐 보이 이언을 유아로 걸리로세 뭐 이런 식으로 그 로마사를 이걸 해. 이 흥망에 이게 있는데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보면은 쇠퇴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고구려의 역사는 잘 살고 잘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것처럼 허망하게 끝납니다. 그 교통사고는 다른 게 아니고 수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반부에서 했던 거의 연장인데 고구려가 멸망하는 거가 연개소문 뭐 이후에 내본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그 내부적인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자기들끼리 싸울 적에는 정신없지만은 일단 왕조가 딱 쓰면은 외교 국방 이걸 챙기는 거예요. 한나라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쪽에 한사군을 설치하죠. 그래서 한사군이 형태가 완충지대냐 뭐 식민지냐 뭐냐 논쟁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BC 108년에 고조선 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할 때 요동에서 평양까지를 설치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황하 서쪽 도남 지역에 하서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무의 장액 주천 도남 이게 하서 한사군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광동성에서 하노이까지 한 구군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천하 통일을 하고 나면 외교 정책을 쓸 적에는 이쪽에 동쪽에는 한사군, 요동에 한사군, 하서의 한사군, 남쪽에 거긴 지역이 넓어서 한 구군. 그 일환으로 그 낙랑에 들어왔던 거죠. 그 낙랑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큰 혜택을 본 거는 철기 문화도 본격화될 수도 있었지만은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자를 빌려서 문자 생활을 하면서 이 이지가 발달한 결정적인 거죠. 그랬는데 수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고구려가 이게 안 되겠어서 대능하를 넘어가지고 서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수나라로서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이쪽을 더 하겠다고 쳐들어오니까 100만 대군을 박살을 내고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물리치잖아요. 3차 침입했다가 결국 그것도 물리치니까 수나라는 망해버렸죠. 수나라 30년 동안에 한 거는 대운합 한 거하고 고구려하고 싸운 거 둘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들어왔잖아요. 당나라 입장에서도 저 고구려는 저거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고구려를 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거란족이 기운을 써가지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고 하고 있던 차에 김춘추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라에서. 신라에서 김춘추가 왜 찾아갔냐면 이 백제 의자왕이 그 백제 성왕이 진흥왕한테 배반당해가지고 죽잖아요. 낮에 연합군을 신라하고 백제 연합군으로 고구려를 물리치기로 해서 중원 충주 지방에 있는 거 한강역을 다 물리치면 이 고구려 세력을 물리치자고 연맹을 맺는데 쫓아낼 때 되니까 진흥왕 쪽에서 배반을 하고 치사하게 연합했던 백제를 공격해갖고 왕까지 죽여버렸어요. 그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서 했지만은 이미 뭐 다 뺏겨버리고 진흥왕은 순수히 세우고 이렇게. 이거는 꼭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백제는. 그래서 의자왕이
가야를 쳐들어 지역으로 합천으로 해가지고 신라로 쳐들어 가는데 위기에 몰리니까 김춘추가 연개소문을 찾아갔어요. 형님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광개토대왕이 그 외하고 가야 쳐들어올 적에 371년에 그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라 왕릉에서 광개토대왕을 기리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연개소문이 그래 도와주마. 그 대신 그 물리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한강 땅 내놔. 김춘추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뭐 이겨도 본전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당나라로 갑니다. 구원해달라. 당나라는 이게 기회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고구려 저거 손을 봐야 되는데 이 군사 개입을 할 명분도 없었고 계기도 없었는데 신라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백제 660년에 멸망시키고 고구려 668년에 지죠. 그리고 지배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김유신을 비롯해가지고서 안동 도부를 갖다가 여동부를 쫓아버리고 정작 신라가 통일했던 연대는 668년이 아니라 678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나라를 완전히 쫓아냈어요. 이게 북한이 멸망하면 그대로 우리한테 온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들이 나라가 망할 적에는 지들이 생존하고 사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거지 민족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김춘추가 외세를 끌어들였다고 해가지고 기억할 수 있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나중에 평가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막상 자기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당나라하고 신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나라하고 그렇게 싸워서 지쳐있는데 또 지키니까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사고사 자체 내에서 부패해가지고서 끝난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 역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런 거예요. 수나라가 100만 명, 보급부대 130만 명이 쳐들어올 때 고구려 인구는 600만 명이 안 됐어요. 우리 역사 책 읽을 적에 인구 개념이 있으면은 좀 이해가 쉬워지는데 지금 5천만 남북 합쳐 7천만이잖아요. 8.15 해방 때 임시정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 오면은 3천만 동포여서 다 남북한 합쳐서 3천만 동포였어요. 1919년 기미독립 운동 할 적에는 2천만 동포였어요. 그리고 정조시대 때 그때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가 1,000만 명이 가까이 됐다가 전쟁에 200만 명 죽고 800만 명 있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됐고 세종대왕 때 인구조사 한 거가 850만 명. 그러니 세종대왕 때 15세기의 한반도 전체가 800만 명인데 신라, 백제, 고구려의 인구가 300만, 400만, 500만이라고 하면 그거 다 합치면은 1200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감각의 그 영토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인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거나 역사적 상상력을 펴는데 잘못된 기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만하죠. 아니 그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 네? 그래도
신라는 왕릉이 똑같은 묘제인데 백제신라, 백제 고구려하고 달리 이 적석 목각 적석분이라고 해가지고 독특해요. 그래서 저 뿌리에 대해서 신라의 뿌리가 흉노다라고 하는 얘기에 상당히 많은 근거를 갖고 있어요. 고구려하고 백제의 무덤은 그게 벽돌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벽화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지표에서 무덤을 돌이나 벽돌로 만들고 문짝을 닫고 부장품 넣고 흙으로 이렇게 덮었다. 석실 봉토분, 전축 봉토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은 흙이 무너지고 나면 그거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나무꾼이 휘었다 가기도 하고 안에 거 갖다 다 그릇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실되는 거예요. 신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하 3m 땅을 파고 거기다가 한쪽에 시신 모시고 한쪽에 부장품 넣고 그 다음에 나무로 해서 다 덮고 난 다음에는 자갈로 덮었어요. 자갈 적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흙을 했는데 이 황남대총의 경우에 부부 합장묘인데 길이가 120m, 폭이 80m, 높이가 25m예요. 이거 도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이게 도굴이 아니라 흙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갈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자갈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자갈밭이죠. 그 자갈들은 다 쓸 데가 있어서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빈터가 이렇게 돼 있어 자갈밭으로 꽉 차 있었던 곳인데 1921년에 이쪽에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와갖고 기차가 들어오면서 역세권이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한 집이 가게방 집을 지려고 지하실을 파다가 근관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근관총이라고. 근데 근관이라고 그러니까 근관만 얘기하는 줄 아는 나온 줄 알았는데 근관총에서 나온 유물이 14,000점이고 금만 7kg이에요. 금팔찌 12개에다가 금 허리띠에 금 목걸이에 금 신발까지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23년에 또 그 옆에서는 금룡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마이무령 토기 본 거 그거 나오는데 금 바물이 있어가지고 금룡총이라고 했습니다. 1926년에는 그 경주역에 공사를 하느냐고 자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져갈 거 없이 여기 있는 거 그 자갈들을 갖다 좀 가져가자. 그리고 파다가 또 그 근관이 나왔어요. 그게 서봉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비슷해요. 근관이 생긴 거는. 근데 텔레비전 와서도 JTBC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1926년에 그 서봉총이라고 하는 거가 상서로울 서자에다가 봉황새 봉자인데 그 이유가 그 왕관 끝에 봉황이 조각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상서로운 봉황이 있다라고 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스웨덴의 황태자 구스타프 아돌프 6세가 신혼여행으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한자가 그쯤은 돼야지. 그분이 스웨덴의 앤더슨이 그 중국에서 고고학과 이 사람이 고고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 보고 일본 갔다 우리나라 왔다 금강산에 가서 하느님이 천지창조하는데 일주일 걸렸다면 하루는 금강산 만드는 데 썼을 거다 이런 명언을 해서 카피 금강산 관광에 카페로 아주 훌륭한 카페를 남겨놓고 있는데 경주에서 금관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려오고
내려와서 금관을 보고 그때 금 허리띠를 고고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딱 들면서 그 스웨덴을 한자로 얘기하면은 서전이라고 그래요. 프랑스를 불란서, 도이칠란드를 독일, 스페인은 서바나 하는데 스웨덴은 서전이에요. 그래서 서전 서자에다가 봉황색 공자 그렇게 서봉충. 근데 그 맨날 신라 금관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평양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열려고 해가지고 서봉충 인물을 경주박물관장 그 고이즈미 관장이 일본 사람이 가지고서 이제 평양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무슨 시큐리티가 우쭐했겠어요. 이분이 이 귀중한 거를 그냥 거기다 놔놓고 갈 수도 없고 또 평양 기생집에 가가 이제 요리를 먹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 귀중한 걸 금관을 갖고 갔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먹고서는 취했는데 금관이 지금도 금관이 실제로 썼냐 안 썼냐 이게 왕관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여튼 왕이 직접 쓰는 거는 아니고 복잡해요. 이분이 술 취한 김에 그 서봉청에 있는 금관을 옆에 있는 평양기생 머리에다가 씌워봤답니다. 그랬는데 또 그 사이에 그걸 또 사진 찍어서 보도를 하는 사건이 있어요. 고이즈미 관장이 그냥 해고됐지. 그래서 그 기생은 금관을 써본 유일한 인간으로 기록으로 그렇게 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금관은 뭘 해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게 일본 맨날 이제 돌멩이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저거 파면은 금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무덤을 흙을 다 헤쳐가지고서 파는데 금관은 안 나오고 이 칼만 한 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자갈로 덮여 있어서 에이 이게 꽝이구나 하고 그냥 그 흙 덮어놓고 그 무덤 이름은 검총 검이 나왔으니까. 근데 실제는 그 자갈을 다 들쳐야지 나오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일본 사람은 신라 무덤을 하나도 도굴하지 않았어요. 몰랐죠. 근데 왜 검이